기준금리가 16개월째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물가 안정 위에서 견조한 성장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 애로 계층이 180만 명까지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액과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제외한 전체 국내 시장 규모도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가격 담합 등 국제 카르텔 행위로 미국에 수천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낸 세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4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휴가는 좀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하면서 1651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9% 오르면서 491포인트 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동시호가 때 기관이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수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어제 선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은 그래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165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644포인트에서 1662포인트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2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이 1,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그보다 많은 물량, 기외국인 쪽에서 2,4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 물량을 1,600억 원 정도 내놓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4.6포인트 오르면서 49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역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은 나오면서도 상승폭을 키웠지만 그래도 시초가 부근에서의 소폭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주체 모두가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3억 원, 기관이 조금 더 많은 물량 19억 원, 외국인이 76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내놨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다가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오늘은 2원 오르면서 1250원 7월 7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한번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연고점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물한 규제안 발표 시점과 내용이 윤곽에 드러나면서 불안 요소는 다소 완화가 되고요. 국제시장에서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그래도 상승폭은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0.16% 상승 움직임 1250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계업종이 기관 매수에 그리고 통신업종은 스마트폰 경쟁 속에 기관 매수하면서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을 매수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도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삼성생명 오늘 강보합 10만 2,500원까지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이 오늘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약보합에 조정받았고요. LG화학이 강보합,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2.2%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5%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림 매수에 1.2% 올랐고요. 소디프 신소재가 1.3%, 다음도 강보합으로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CJ유식품이 5.7% 오르면서 오늘 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내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월드컵을 앞두고 4.3% 상승세, 더 추가적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나로호의 재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주들 다시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2%대에서 6%대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주들 어제부터 나로호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큰 장이 연출됐는데요. 반면에 US케어 관련주들은 어제부터 꾸준한 상승폭이 유지됐습니다. 유비케어가 9% 그리고 코오롱아이넷, 나노엔텍이 3.8%까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향후 10년 내 헬스케어 시장이 4배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용됐습니다. US케어들보다 좀 더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인데요. 증권업계에서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호평에 오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고요. 동아체육용품 역시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보다는 아니지만 상승폭 키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주들인데요. 중국발 디도스 공격에 오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5% 올랐고요. 이스트소프트가 3%, 플랜티넷과 나우콤 역시 2.7%, 2%대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반응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두도주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장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장 상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에서 나왔던 베이지북, 그리고 또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주요 이슈들 한번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미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경제 성장과 선물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면서 반등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전일 미 버냉키 연준 의장과 베이지북에서 경기의 완만한 회복 시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그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는 오전만 하더라도 혼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경제 지표가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함께 선물 옵션 만기를 맞아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종가 무렵에는 다시 한번 그 경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옵션 만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시장이 그 반드시 오를 수 있었을지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하루였는데요.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비록 금리를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리 인상 시각을 보여주었고요.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더불어서 수출의 확대는 역으로 긴축 확대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하게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솔솔 나왔었는데 향후 장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죠.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서 일단 밸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성장 경로 자체도 더블딥으로 가는 그런 비관적인 모습은 나타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단계에서 적정을 어느 정도 치면서 일부 완화되는 모습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각 자체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경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불확실성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주요 중국의 경제 지표들 중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목표 수준을 근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결국 이에 따라서 중국의 긴축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좀 접근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난밤 미국에서 나왔던 베이지북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미국 증시가 정 후반부에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해외 증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대한 어떤 재정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실제 중국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중국의 무역 수지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지표 발표 외에도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그리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등이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심은 정책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실질적으로 3%를 상회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좀 관건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전망 자체는요. 기저 효과가 이미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이연되면서 넘어오는 효과들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비관적으로 나왔을 때
중국 정책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좀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는 3일 연속 연휴를 갖게 되는데요. 특히 그 연휴 전에 정책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좀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내일장에 대해서는 중국 쪽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일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역시나 중국 쪽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시장을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리스크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종의 트레이딩 시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후부터는 좀 그런 리스크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중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시장이 중국발 리스크에 의해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가 되더라도 중기적인 시각에서 IT라든지 자동차 같은 업종에 매력이 부각된다 그러면 좀 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이르면 8월로 예상됩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 직후 하반기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의 기조 위에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늘어나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로 1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이 풀리면서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 애로 계층이 180만 명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24만 명까지 늘어났던 취업 애로 계층이 지난달 180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취업 애로 계층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고용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올해 목표치인 188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격 담합 등 국제 카르텔 행위로 미국에 수천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낸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4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전 세계 국제 카르텔 벌금 순위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 카르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난 99년 이후 최다 과징금을 물은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LG 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 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낸 과징금만도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 상대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산업의 총 생산액은 14조 7,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전년 성장률보다 3.8%포인트 감소해 제약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도 18조 2천억 원으로 전 세계 시장의 1.7%를 차지하는 데 그쳐 전년 비중 1.9%보다 낮았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국내 총 생산의 1.3%, 제조업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IBK투자증권은 ELS 상품이 최고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알려주는 ELS 진단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ELS 진단 서비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별 ELS 상품이 제시하는 최고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과 원금이 보장될 확률, 원금 손실 때 예상 자산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내일부터 증여세 부담이 없는 장기 투자 상품인
동양 자녀사랑 사전 증여 신탁을 판매합니다. 이는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뒤 신탁에 가입해 10년 동안 운용하는 상품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협이 매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채움 월복리 적금을 전국 4,300개의 지역 농협과 축협 사무소에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건별로 10만 원 이상, 매월 5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도 고객의 자금 계획에 맞춰 1년에서 3년 중으로 고르면 됩니다.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로 100세까지 연금을 탈 수 있는 교보 100세 연금보험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생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찍 사망하더라도 100세가 될 때까지 유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아서 과연 마녀들의 심술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그다지 큰 심술은 없었고요. 코스피가 0.2%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이 장중 내내 매도를 일관하다가 후반부에 매수로 전환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향후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경제 소식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